옛날 같은 부동산 경기를 다시는 못 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방의 소도시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 그 다음에 수도권은 수도권 간의 싸움. 그 다음에 서울의 노른자에는 큰 이상 없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부동산 이번 상승기 때 네. 연끌로 집 사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교수님 아시는 뭐 뉴스든 기사 상관없고요. 뭐 극단적인 사례는 어디까지 연끌을 했다가 있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어쨌든 다음번에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사실 적절히 잘 활용하면 나한테 굉장히 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타락기 때는 크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좀 다음 상승기 때 레버리지 잘 활용해야 될 것인지. 반포의 아크로. 알죠. 네, 뭐 한 30억 가까이 하죠. 아크로 리버뷰 리버파크. 네. 그 30억 가까이 되는 그 아파트를 2억 자기 돈 들고 사신 분도 봤어요. 28억이 이렇게 아니네. 그거는 뭐 거의 문신 있는 분들 찾아가서 돈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은행에서 그걸 빌려주지? 난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데. 아마 1금융권은 아니겠죠. 강남이니까 그 대출은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기 돈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고, 시중에 은행 중에 한 곳을 다니는 모 대리님이신데, 여성분이세요, 그것도. 29살에. 그분이 질렀죠. 그리고 다행히 그분은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큰 오판할 것 같다 해서 아마 세금, 사고 팔 때 세금 내는 거 빼고는 크게 못 남기셨을 것 같은데. 빨리 파셨군요. 빨리 팔아버렸어요. 다행히. 근데 제가 봤던 옆에서 본 나도 오금이 저려오는 수준의 대출을 받은, 제가 받은 최고의 사건. 학교 후배였는데, 야, 너 그게 말이 되니? 내가 그랬더니, 뭐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학번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제 알게 된 후배인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네가 잘 되면 내가 너한테 크게 밥 한번 쏘면서 미안하다라고 해야겠지만, 내 상식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2억으로 28억을 빌린 거면 14배를 레버리지. 어쨌든 뭐 큰 일은 안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선배님, 진짜 그때 선배님 말씀 듣길 잘했어요. 지금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는데, 그래, 야, 그건 아니었어. 제가 본 제일 극단적인 상황. 그럼 이 레버리지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번에는? 그거 다 하지 말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하버드 대학교나 옥스퍼드 대학교나 어느 대학교의 재무관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적절한 부채 활용은 반드시 필요해요.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슈퍼 갑부들 중에서 빚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뭐 빚을 권하는 건 아닌데, 자신의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산 하에 빚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위험 차원에서도 수익률 차원에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물 들어왔을 때, 혹여나 이번 2024년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 기조가 세게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슬슬 이제 하방 맞고 올라가는 동네도 생겼는데 이럴 수 있고, 물론 정부가 정책적 또 오판해서 계속 못 막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거든 간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갑자기 내가 매달 아내는 생활하고 내 돈으로 중도금 조금씩 갚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집장만 하자라고 했었다가 갑자기 내가 실직을 해서 1년을 놓을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도 그 중도금 조금 매달 내는 그 상환금, 그거 납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면 1년 안에 내가 그래도 다시 어딘가 이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버리지 정도면 저는 부동산은 괜찮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어쨌든 필수적이다. 그럼요. 우리 김 작가님 정도 빼고는 부동산 현찰로 사는 사람 있을까요? 100만 유튜버 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2000 유튜버. 부동산 집값 폭락은 건설회사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벌써 간간히 저 같은 사람들 보는 단말기들 있잖아요. 그 단말기엔 지방의 건설사들의 부도, 그다음에 어음 못 막았다, 이 이슈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부동산 PF의 악화, 이게 한번 또 생겨요. 이게
회사채나 어음 같은 경우는 지금 막으면 그 다음 어음 돌아오는 게 3개월 뒤에 들어오고 약간 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급하게 어떻게든 돈 끌어와서 막은 회사가 이 다음 3개월 뒤에 들어오는 어음 못 막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터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몇 달 지나고 터지는데 그 1차 지난번 레고랜드 파동 이때 뒤에 힘겨움에 진짜 무리한 이자 지불해가면서 부도는 막자라고 했던 회사들이 지금 두 번째 돈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거든요. 야, 이거 못 막으면 이제 아마 3월 달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소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저 아주 대우량 건설회사들, 뭐 대우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도 자신이 돈 박아놓고 내가 공사 해볼게요 했다가 그 공사 접고.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 떴잖아요. 맞아요. 400억인가 뭐 포기하면서 뭐 네. 손해인가? 맞아. 400원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게 내가 지금 더 이득인 것 같아서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면 이건 또 집값에 다시 또 영향을 그럼요. 영향을 주는 주죠. 것들이 있겠죠. 네. 자, 그럼 혹시 이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미국, 뭐 유럽, 한국뿐만 아니라 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 건지 아니면 또 오르는 데도 있나요? 일단 미국은 그래도 아직 나쁘진 않아요. 네, 물론 좀 옛날과는 다르지만 미국은 그래도 견조한 편이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랑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많이 뿌려서 엄청 단기간에 올라갔던 것이 물가 상승률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추가 유동성 공급되는 거를 막고 있거든요. 시중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요즘 부동산 경기는 한풀 죽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좀 예외인데요. 중국은 부동산 꺼지면 중국 경제 전체 경제에 뭐랄까 큰 타격을 받다 보니 오히려 중국은 아직까지는 부양이라는 표현보다도 사고 안 터지게 계속 돈을 좀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일부 지역이 50% 정도 빠진 지역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집값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좀 어디에 맞나요? 수도권하고요, 지방의 혁신도시들, 이런 데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혁신도시들이 또 세종을 비롯해서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데 많이 빠지고, 수도권이나 이런 지방 혁신도시들 중에서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의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와도 지방의 혁신도시들과 지방의 광역시, 그냥 시군 단위들 중에서는 옛날 같은 부동산 경기를 다시는 못 볼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후퇴가 맞물리면서 옛날 같은 호황까지는 못 이뤄가는 그런 지역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교수님 아마 말씀하신 게 향후 한국 집값 좀 위험한 이유로 인구 감소랑 그 다음에 뭐 가구수 감소 등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인구수랑 세대수 감소가 정말 대한민국 집값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부 지방의 소도시들 위주인 건지. 일부 지방의 소도시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은 수도권 간의 싸움. 네, 그 다음에 서울의 노른자위는 좀 저도 이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 강남 사는 거 아닌데 불편한 진실인데 서울의 노른자위는 큰 이상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저쪽 공항 김포공항 근처에 마곡지구 개발됐었잖아요. 네, 알아요. 왼쪽 위잖아요. 네, 지금은 거기 동네 가면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맞아. 네. 근데 이 마곡이 초창기 개발됐었을 때, 야, 마곡에 대규모 상업단지 들어선대 라고 하면서 거기 기웃기웃하다가 최종 입주하기로 결정했던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앵커 기업인 LG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의 회사들이 많이 글로 이주를 해왔냐면 시흥, 안산, 그 다음에 부천, 이런 쪽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야,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것보단 서울 아니고, 또 그래서 직원들도 좋아하고 새로 조성된다니까 뭔가 인프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녹지율도 좋고 가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마곡은 진짜 뭐 한 10년 안에 2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부동산 호황기 동안 어떻게 됐다? 방금 말씀드렸던 안산이나 시흥이나 부천 일부 지역은 오히려 기업들이 일로 빠져나가다 보니 상승폭에 있어서는 이 마곡보다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 안에 지역 간의 경쟁들이 치열할 거예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1기 신도시들. 일본의 신도시들을 벤치마킹해서 지은 것인데 이 1기 신도시들이 그 일본의 벤치마킹해서 지은 우리로 따지면 평촌, 일산, 그 다음에 분당 이런 데들인데요. 이런 데들이 너무 단기간에 지은 거예요. 우린. 일본은 한 30년 걸린 게 우리는 15년, 10수년에 끝내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압축돼 있죠. 그럼 이쪽에서 자녀들 지금 키우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그래서 얘네들 다 제가해서 다른 동네로 가죠. 그럼 이제 본인들만 남은 실버타운 아닌 실버타운이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일본을 봤더니 노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걸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에서 좀 떨어진 신도시에서. 그럼 이분들은 나도 이제 인프라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좋은 서울 쪽으로 들어가야지. 병원도 가깝고 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가 공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또 집값 상승이나 변화에 좀 무리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한마디로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어쨌든 이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시비가 엇갈리죠. 예. 어떤 지역들은 이제 앞으로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아주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또 조심하셔야 되고 단순히 멀지 않은 미래에 건설 이슈 있대, 재개발, 재건축 이슈 있대라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예전에 분당, 일산, 평촌, 과천, 광명 이런 데 신도시를 조성했었을 때보다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1.5배 이상 걸려요.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뭐 하겠다 발표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게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부분 민주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하니까 다 나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건 80년대나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는 그때보다 어떤 지역에 이미 누군가가 이제 다 살고 있는 지역들이고 그걸 다 구획 정리하고 합의 봐서 내보낸다라는 건 훨씬 더 민주적인 지리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슈 하나만 보고 어디 투자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개발 이슈가 아예 철회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발이 내가 그 개발이 다 완료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아까 전에 이제 강남 노른자는 앞으로 괜찮을 것 해주셨는데 그 노른자 강남구 뭐 서초 이쪽에서도 사실 전세가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요 하락이 이제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뭐 유튜브 썸네일 보면 강남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요 광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교수님은? 제가 필드에서 느낀 바로는 그 강남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워낙 작죠. 그걸로 강남을 강남이 안 무너지길 바라고 무너지길 바라고 그런 감정적인 기조가 아니라 그 숫자만 가지고 강남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샘플이 작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가격들의 그 매물이 나오면 바로 누가 산다는 건 달리 말하면 그거는 바닥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가격이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다른 지금 수도권에 하다못해 동탄이나 이런 데는 그거보다 최정점에 비해서 낙폭률이 훨씬 더 낮은 금액의 매물이 나온데도 안 팔리거든요. 근데 강남은 그 금액까지 나오면 바로 나가요. 예, 그거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세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알기로 버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시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요즘에 워낙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식은 이제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져. 네. 근데 집은 사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가 집이다 보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떨어져도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누구나 관심이 그렇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자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뉴스들에 어떻게 보면 뭐 더 하락한다 그 자극적인 뉴스 그다음에 이제는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에 우리가 이제 혼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뭐 속지 말아야 되는 거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에 제가 아는 고수들은 떨어졌을 때 관심이 더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막 다 올랐다라고 했었을 때 관심은 좀 덜해요.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엔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더 사도 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긴 하죠. 이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다 꼬인 게 다주택자들 때문이야. 그만해라고 하지만 하여튼 본인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자신의 성공 룰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특히 부동산 내 집 한 칸은 있어야 되니까
남들이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싸게 내 집 한 칸 장만하면 잘 살다 보면 저처럼 올랐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회사도 가깝고 뭐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살고 그러다가 그 사이 또 올랐다며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투자인 것 같아요. 집은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